FPSO의 플랜트 코어 테크놀로지라는 건데, 그냥 FPSO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요. 오버뷰 쪽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항목들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이 다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FPSO는 뭐 하는 놈이냐? 셀프 서스테이닝이 돼야 됩니다. 그 안에 뭐 전원 케이블 끌고 오고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고요. Seaworthy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이 분야에서 쓰는 그런 거죠. 한강 유람선에 쓰는 통통배를 갖고 Seaworthy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한강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어요. Seaworthy라는 뭐냐면 그 대상 해역에 파도랑 이런 안 좋은 환경이 있을 때도 충분히 잘 떠있고 운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대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스토리지도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오일하고 가스를 그 해당 그 위에서 떠 있으면서 생산하는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FPSO가 처음부터 개발되진 않았어요. 탱커라는 게 이제 유조선이거든요. 여러분들이랑 세대 차이가 나서 좀 다르겠지만, 그 영화 킹콩을 보셨습니까? 오리지널이 있고 리메이크가 된 게 있는데, 리메이크를 봤겠죠? 킹콩을 어디다 싣고 오냐면 유조선에 싣고 오죠. 예, 그게 기름 탱크입니다. 큰 그런 건데, 원래 세월호도 마찬가지지만 배는 쓰다가 이건 아주 전문적인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난 기름만 나르겠다 해서 만든 배가 유조선인데, 지나다 보니까 기름도 날라야 되지만 컨테이너를 한 500개쯤은 날라야 된다 그러면 배를 개조를 합니다. 물론 다 승인받고 뭐 이런 거 있지만, 얘도 처음에는 유조선 쓰던 놈을 그 위에서 요것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뭘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탱커선에 개조함으로써 시작하다가 요새는 아예 그걸로만 만들어지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드라이 도킹이라는 거는 그 배를 만들 때 보면 그 진수를 해야 되잖아요. 땅에서 물속에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땅에서 만들어서 진수를 하는데, 배가 그냥 드라이독 아시죠? 조선소에 있는 거기다 만들고 그 물 넣어서 관문 열고 이렇게 빼는 거, 그걸 드라이 도킹이라고 하는데, 우리 자동차 갖고 계신 분은 2년이나 4년마다 그 나라가 정하는 검사소에 가서 뭐 별별 검사를 다 받아야 됩니다. 불합격되면 그거 고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장 딱 받아야 되는데, 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드라이독에 들어와서 놓고 물 다 빼고 뭐 싹 다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또 5년에 몇 번만 하면 또 엔진을 오버홀이라고 해야 돼요. 엔진을 다 분해하고 닦고 뭐 체크하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5년 정도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뭐 이렇게 생긴 애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탱커인데, 기존의 탱커를 막 위에서 뚝딱뚝딱 고쳐서 FPS로 개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것만 빼고 보면 탱커랑 똑같습니다. 그런 게 있고, 아예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놈은 이렇게 뭉툭하게 생겼어요. 왜냐면 얘는 탱커는 항상 다녀야 되기 때문에 유선형으로 생겨서 잘 빠져야 되고 이런 게 중요하지만, 얘는 만들어서 처음 갖다 놓을 때만 가면 되니까 사실은 그 유선형이고 저항이 적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뭐 그런 놈이고요. 그 대충 그 감을 잡으시라고 이제 숫자를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FPSO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에서 만들어서 오스트리아, 호주 저쪽 북서쪽 해안에다가 갖다 놔야 된다. 어떻게 갖다 놓을 거냐? 메인 엔진을 여기다 심을까요? 심을 일이 없죠. 맨날 다닐 놈이 아닌데 굉장히 비싼 엔진을 달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터그보트나 이런 거 이제 끌고 갑니다. 혼자는 안 되고 또 여러 대가 끌고 가야 되겠죠. 세월호 때 삼성중공업이 8,000톤급 크레인을 지원하겠다 했을 때 처음에 못 온 이유가 끌고 갈 터그보트가 없어서 못 왔거든요. 어찌어찌 해서 싱가포르 어디 쪽에서 이렇게 수소문을 해서 이렇게 끌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 그런 회사들도 다 있습니다. 트랜스포테이션을 할 때, 예를 들면 짐작을 해보십시다. 여기서 호주 앞바다까지 어떻게 갈까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뭐 이틀? 20일? 일주일? 짐작해 보세요. 이틀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예, 끌고 가려고 밧줄만 묶는데 이틀이 걸릴 거예요, 아마. 예, 가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잡아야 될 겁니다. 이게 이렇게 다니면서 에너지를 적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잘 만든 놈이 아니기 때문에 좀 깝깝한데, 예, 하루에 수천 달러 정도 운송료를 내야 되는 거고요. 곱하기 한 60일 정도 해보세요. 이송료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FPSO를 하루 빌리려면 100만 달러 단위로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용달차 하루 빌리려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번 빌리는데 한 3만 원 내나요? 여기서 여기 이사하는데 더 내요? 저 때는 제가 학생일 때는 뭐 2, 3만 원이면 됐고 서울에서 한강을 넘으면 조금 더 붙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여기는 뭐 이런 거고요. 서비스 인터럽션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일이 생겼든 간에 내가 하고자 하는 기름 생산이 중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 뭐 여러 가지를 배웠잖아요. 올려서 세퍼레이션 뭐 등등등 있는데 어느 하나라도 뭐가 돼서 쓴다.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밀리언 오브 달러스. 1 밀리언 달러를 우리 한화로 환산하면 얼마죠? 10억. 네, 하루에 10억. 미니멈. 네. 뭔가 재밌는 숫자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렌트카 해보셨어요? 네, 하루에 얼마죠? 네, 소나타급. 그렇죠. 보험료 빼면 7, 8만 원이에요. 네, 제주도 같은 데서 경차로 렌트를 하면 하루에 10,000원이에요. 근데 보험료가 3만 원이 붙고 이래갖고 한 4, 5만 원이면 경차를, 물론 기름은 자기가 내야 되지만, 예, 그렇게 한다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빌려줘도 뭐 인건비니 뭐니 다 해도 장사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험료 빼고 10,000원인데 실제 회사가 쓰는 비용은 뭐 2, 3천 원일 거예요. 감가상각이 마일리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장사를 하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밀리언스 오브 달러스, 요거는 이거 FPS로 빌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루에 이만큼씩 벌어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BOPD라는 거는 Barrel of Oil per Day라는 말이고요. 요거는 Million Standard Cubic Feet per Day라는 거의 약자예요.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요게 이제 시스템마다 다릅니다만, 요 단위로 얘가 이 정도 생산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 나중에 이제 요새 돌아다니는 놈의 숫자는 보여드릴게요. 네. 뭐 아시다시피 피드 플루이드라 그러죠. 요 유정에서 내가 뭐 5년, 10년 할 건데 요런 컴포지션으로 요런 뚜루풀숲 나온다. 거기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네. 요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기름을 파서 이게 프로덕션 레이트인데요. 1955년부터 2030년까지, 그러니까 2005년 데이터인데
웨이번 오일필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름 생산량이 처음에 하다가 쫙 피크를 쳤어요. 65년 이럴 때. 그러다가 빨대레에서 이제 점점점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지만 여기서 딱 끊기지는 않겠죠. 이게 나오는 게 점점 쫄쫄쫄쫄쫄쫄 나오다가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겼냐? 다른 데다가 버티칼 드릴링을 해갖고 구멍을 하나 더 팠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생겼어. 근데 그러다가 그 넣은 거에서 다시 옆으로도 막 파는 걸 해갖고 생산량이 더 늘어났고, 그러나 언젠가는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오일 웰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초반부에는 급격하게 생산량이 높아지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게 또 세대가 달라서 여러분 쭈쭈바 먹어봤어요? 예, 마지막에 쪽쪽 빨아먹으면 이렇게 몇 가지 랜덤하게 채널이 생기면서 글로 이렇게 빨리잖아요. 이런 건 공감하는구나. 근데 이게 되게 안 나오면 이쪽에서 다시 이런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닥에 복잡한 이런 게 있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오일웰은 많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여러 개로 쫙 하면 잘 나오겠지만 이거 하나 파고 서브시 시스템 설치하고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큰 돈 들여서 투자를 했으니까 일단 오일 생산하다가 일단 그걸로 대출금 갖고 좀 운영하다가 이제 조금 이게 안 되면 다시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네. 그래서 FPSO 할 때 환경의 영향에 대한 스터디를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요게 요새는 또 규정이 그래서 그런데, 옛날에는 오일웰별로 나오지만 이게 100% 가솔린이 나올 일은 없겠죠. 다 섞이고 그 중에 쓸모 있는 그 크루드 오일이 아닌 가스, 이산화가스, 이산화탄소, 바닷물, 진흙 이런 거 나오면 위에서 세퍼레이션 한 다음에 옛날에는 막 버렸어요. 거기다가 쓸모없는 거니까 바다에 버리는데, 이제 그거도 이제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이런 거 잘 보고 요새는 다시 집어넣고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해양 환경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거기는 보통 파고가 얼만큼 치는 바다냐, 조류가 얼만큼 하는 바다냐, 수온은 얼만큼 되느냐 등등등 여러 가지. 행여 아이스버그가 내려오는 데냐 등등등. 세월호 얘기를 계속 해야 돼. 되게 답답하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요 바다인데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나라 서해 남해가 굉장히 골치 아픈 바다입니다. 조류가 너무 세요. 조석 간만에 차가, 인천 앞바다에는 인천 항만 혹시 가보시면 물이 빠졌을 때 보면 9m짜리 절벽이 있고 물이 저 밑에 찰랑찰랑 하는데 이게 한 번에 두 번씩 이렇게 올라가요. 9m가 나거든요. 그 물들이 어느 데를 이렇게 빠졌다가 나갔다 하기 때문에 진도 거기 옆에 보면 우리가 이순신 장군 스토리로 잘 아는 울돌목이 있습니다. 거기는 물이 항상 우리 엄청난 태풍, 매미 왔을 때 강물 범람해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면서 막 소용돌이 치면서 흐르잖아요. 평상시에 물이 그렇게 흐르는 데거든요, 거기가. 5노트 정도입니다. 5노트. 유속이. 5노트면 혹시 환산 가능하세요? 1노트는 어떻게 되죠? 예, 대략. 예. 5노트면 예, 보통 나스? 2.57m/s. 예, 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우리 시속 몇 킬로 이렇게 하면 대충 한 2배 곱한 다음에 살짝 빼주면 돼요. 예? 예. 그 10노트에서 좀 빠지는 그런 속도고요. 실제
그 수중 로봇이라든가 이런 게 작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미국의 많은 오일앤가스 회사들은 ROV 넣어갖고 깊은 데서 작업할 때 2노트가 넘어가면 작업을 못해요. 추력이 아무리 세도 떠내려가서. 2노트는 맥시멈이고 보통 한 1.5노트가 넘어가면 작업을 안 시키고요. 사람도 안 보내는데 우리는 5노트예요. 그래갖고 지금 미 해군이 ROV 빌려줘서 넣었는데 안 됩니다. 뭐 당연한 거예요. 2노트까지 되는 걸 5노트 환경에 넣어서 되기를 바라는 게, 그렇죠? 네, 뭐 그렇습니다. 게다가 시계가 안 보이고 뻘 때문에 뻘이 있으면 수중음향 또 물의 소음 때문에 잘 안 들리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바다고, 기술적으로 사실 아직 못해요. 맑고 잔잔한 바다에는 소나 이용해서 그 어쿠스틱 이미징을 할 수 있거든요. 먼 바다를 삥 해갖고 3차원 이미지도 볼 수 있고 하는데 안 보입니다. 네. 할 일이 아주 많아요. 수중 로봇, 수중 쪽 이런 거 보면. 아무도 시도를 안 했냐? 많은 사람이 시도를 했어요. 제가 아는 것도 크리소 같은 데서 수백억을 투자해서 몇 년간 열심히 했는데 쓸만한 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소리죠. 똑똑한 사람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게 있고요. 예를 들면 그런 데다가 FPSO를 꼽아야 된다. 그러면 계류 시스템을 굉장히 어떤 좀 튼튼한 놈으로 해야 되는 뭐 그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결국 기름 생산하자고 들어가는 거고요. reliability, 신뢰성 되게 중요하죠. maintainability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쉐브론에 일하시는 한 엔지니어가 계세요. 제가 선배이신데, 제가 이제 생산공학, 용접 변형, 공차 이런 거 한다고 하니까 사석에서 열을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용접 방법을 개발할 수 있겠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접 한문으로 쓰면 일단 용이 돼야 돼요. 이렇게 녹여서 붙이는 건데 그거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너 그거 하면 대박인데.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 그랬더니 FPSO가 이제 투입된 지 한 30년쯤 된 놈들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원전도 검토해서 쓰듯이 잘 메인터넌스를 했더니 잘만 조금 고치면 10년 더 써도 된다. 이런 게 되니까 그러고 싶은데 뭐 이쪽 벽에 스티프너 하나 붙은 거를 띄어내고 새 거를 붙이려면 반대쪽 벽이 기름 탱크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삥 둘러서 그런 플루이드를 다 빼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도 굉장히 운이 좋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삥 둘러서 뭔가를 빼면 이 플랜트 셧다운을 해야 돼요. 그럼 셧다운하고 다시 키는데 뭐 하루 이틀 싹 갈 거 아닙니까? 이틀 간다 그러면 뭐 싼 것만 해도 $2 밀리언 공중에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을 안 쓰는 용접법으로 오퍼레이션 할 때 여기서 탁 하고 $500,000,000라고 해도 팔릴 거다. 이런 말 하는 거죠. 아직 개발 못했습니다. 할 거예요, 근데. 네. 리모트 로케이션이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보통 헬리콥터 타고 갑니다. 해안에서 100km 이렇게 가면 맨날 출퇴근할 수 없고요. 그것마다 플랜트마다 다르지만 한 번 가면 60일 일하고 끝나고 나오면 교대하고 육지에서 60일 휴가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보통 크기마다 다르지만 뭐 3, 40에서 60명 혹은 100명 정도가 거기서 살고요. 2교대나 3교대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교대당 한 30명씩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규정 만들어야 되고요. 자, 마폴이라고 그냥 한번 들어나 봤다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엑슨 발데즈 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80년대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없던 때죠. 네. 언제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80년대 말에?
90년도에. 예. 알래스카 앞바다에서 그 엑슨모빌이, 그때는 엑슨모빌이었어요. 굉장히 큰 석유 회사였습니다. 세계에서 뭐 규모가 제일 큰 회사 뭐 이렇게 불리던 유조선인데, 좌초를 해서 엄청난 양의 기름이 알래스카 앞바다에 떨어졌고, 그거 보상금 때문에 엑슨모빌이 한번 망할 뻔했어요. 우리 뭐 서해 그 뭐죠? 기름 닦았잖아요. 삼성 무슨 배였죠 그게? 세월호에 묻혔어. 기억이 안 나. 그 배 있는데, 예. 그거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피해였고요. 우리나라처럼 국민들이 가서 닦는 거는 우리나라만 있었고, 거기서는 사람들이 이제 뭐 장비를 이용해서 막 하는데, 그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통 안 닦이니까 스팀으로 막 이렇게 청소를 하거든요. 대충 보이는 것만 닦아냈는데, 해안에 사는 거를 싹 다 살균을 했잖아요. 스팀이니까. 그러니까 생태계가 파괴돼갖고 균도 죽고 모든 생물이 다 삶아져서 죽은 거죠.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안 좋은 사고는 지금도 알래스카 앞바다 가서 삽질 딱딱딱 해서 파면 기름 나와요. 그 정도로. 그래서 요새는 유조선 같은 게 이때 이후로 생긴 법에 의해서 더블 헐이에요. 배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이제 스트럭처 있으면 그냥 기름 넣는데, 그 사건 이후로 두 겹으로 이렇게 됐어요. 밖에 거 깨져도 안에 거 괜찮겠다 하는 식으로. 규정입니다. 저 규정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배를 못 만들어요. 근데 항상 법이 그렇듯이 소급 적용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삼성 그 배, 크레인 부딪혀서 기름 흘렸던 그 배도 싱글 헐이었어요. 불법은 아니에요. 이거 전에 만들어진 배니까. 네, 이런 거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콜리전 벌크헤드라 그래서 선수 쪽에 이쪽에 충돌이 돼도 화물창이나 다른 기자재 보호할 수 있게 벌크헤드 격벽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생겼고, 등등 여러 가지 세이프티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사고 나면 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지금 보는 사건처럼 뭐 2시간씩 천천히 일어나지 않고요. 그냥 몇 분 안에 화재 폭발로 싹 다 죽는 뭐 그런 일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reliability 그거 고려해서 안전하게 하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시스템 설계하실 때 참 많이 고려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General Arrangement. 말 그대로 일반 배치라는 겁니다. 일반 배치는 우리 뉴스에 세월호 일반 배치도 혹시 보셨어요? 각 갑판에 방이 어떻게 있고, 그 다음 갑판에 어떻게 있고, 뭐 통로, 뭐 그게 일반 배치도입니다. 어떤 시스템을 어디에 놓느냐, 이제 그게 여기서 결정이 되는데, 떠 있는 놈이기 때문에 무게 배분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굉장히 무거운 놈을 여기만 해놓으면 이 평형을 맞추기 어렵겠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위험한 공정들이 연달아 있잖아요. 하나가 화재 폭발되면 체인 리액션으로 버버방 갈 수 있는 건데, 육상함과 다르게 굉장히 좁은 면적이거든요. 축구장 3개의 면적에 해당하는 큰 놈이지만, 그걸 육상에 지으면 축구장 한 20개쯤 면적에 지을 거예요. 군대 갔다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탄약고라는 게 있어요. 대포알, 총알 보관하는 창고인데, 탄약고 디자인 아시죠? 자경이 군대 안 갔고. 네. 기본 개념은 그 창고를 조그맣게 여러 개 만들어요. 창고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고, 여기다가 이렇게 흙 무더기를 이런 식으로 쌓아 놓습니다. 똑같은 게 여기 또 있고 해서 그냥 흩어져 있어요. 당연하죠. 하나가 혹시 잘못돼서 터지더라도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시스템을 안전하게 설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떨어뜨려 놓음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몰아놔야 돼요. 이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바람의 방향이 저기서 불면 불이 나서 이쪽으로 오니까 여기는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헐폼은 이 부유체 배 껍데기의 형상인데 뭐 바지처럼 되는 것도 있고 아까 개조한 거면 그냥 선형 그대로일 테고 근데 무엇을 고려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그 라이프 사이클의 대부분을 플랫폼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떠 있는 놈이고 안 움직이고 판판히 가만히 있으면 제일 좋은 놈인데 해상 상태에서 그럴 수는 없겠죠. 근데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면 똑같은 배수량이라도 모션이 적은 쪽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거 고려해서 많이 설계를 하죠. 네. 물론 그렇게 만들었는데 끌고 가기가 너무너무 곤란한 모양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풍 매미 이후에 또 큰 게 있었나 모르겠지만 기상 쪽에서 얘기할 때 100년마다 한 번씩 오는 태풍 뭐 이런 말들을 하죠. 오래 왔다고 앞으로 100년 동안 안 오는 거 아니죠. 네, 크기를 말하는 거죠. 크기를. 우리 이런 자연현상은 랜덤네스가 있어서 보통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지는데 이런 얘기, 익스트림한 컨디션을 얘기를 하는 거죠. 99%를 할 거냐, 99.9%를 할 거냐, 99.9999로 갈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보통 해상 환경 조건도 뭐 나중에 뭐 해양파 역학이나 이런 거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랜덤합니다. 해양파 자체가 그거를 이렇게 관측을 해서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를 주파수별로 빈도수로 나눠서 웨이브 스펙트럼을 만듭니다. 네, 그거를 알면 어느 주기의 파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갖고 이 해역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걸 기준으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바다에 가서 가장 흔히 보는 거는 보통 연안에서는 3, 4초 주기로 파가 오죠. 파장도 대충 알고 에너지도 대충 알아요. 파고도 알고 이러면 먼 바다에서는 한 7, 8초 주기가 가장 에너지가 많습니다. 에너지가 많다는 거는 파고가 높다는 거죠. 웨이브 미케닉스, 그냥 일반 음파던 뭐 옵틱스건 다 마찬가지인. 네, 그런 거를 바다의 특성을 살펴보다 보면 어떤 주기로 오느냐 뭐 이런 것들 빈도수를 따져서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7, 8초마다 한 번씩 온다. 그죠? 100년 동안 내가 그 파도를 몇 번을 맞을지 계산이 됩니다. 100년은 100 곱하기 365일이고 1일은 3600초죠. 거기다 3600을 곱하면 100년에 해당하는 초가 나오고 그거를 7, 8초로 나누면 100년 동안 그런 파는 몇 개가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거든요. 그렇게 나오는 것 중에 뭐 줄을 세워서 제일 센 애, 그게 100년마다 만날 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보통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메이저 컴포넌트, 터렛, 플레어 타워,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요게 GA가 되겠습니다. 일반 배치도. 대부분은 카고 탱크로 되어 있고요. 뭐 중요한 기자재의 위치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요거는 GA가 아니라 그냥 스케치가 되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사람이 타는 데다 헬리덱을 두고요. 사람 있는 반대쪽에다 플레어를 보통 두고 요게 이제 터렛인데 이렇게 탱크 포탑이 360도 마음대로 도는 그런 구조를 터렛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꼽혀 있고 마음대로 돌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 여러 가지 다양한 GA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3D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터렛이 배 밖에 있는 이런 구조도 있습니다. 질문하세요. 애매한 거 있으면. 지금 예. 터렛을 중심으로 부과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느 정도 빠르기로 부과하는 거지? 아, 글쎄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회전목마 타듯이 빙글빙글 돌지는 않고요. 요게 터렛을 왜 저런 식으로 하냐면요. 파도의 방향이 혹은 파도나 조류나 바람 등 해양 환경으로 받는 외력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돌아라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든 거거든요. 물 밑에 고정해야 되는 무어링 케이블은 고정해야 되잖아요. 걔도 돌면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리하게 돌게 하는데 그런 해양 환경의 주요한 외력의 그 방향이 바뀌는 주기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바뀌긴 바뀌어요. 하루에 2-3차례 바뀔 수 있어요. 태풍이 불면 10차례씩 바뀔 수도 있지만 분 단위로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션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파도가 올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있어야 이 플랫폼이 훨씬 더 안정할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나의 길이랑 파의 파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단적인 예로 제가 이렇게 부유체가 있는데 오는 파가 이렇게 생겼어요. 별로 안 움직이겠죠? 왜냐? 여기 확대해서 보면 요만큼 올라온 만큼 그 잉여 부력을 받고 요만큼 빠진 만큼 잉여 부력을 못 받는데 그게 바로 옆에 촘촘히 있으면 서로 상쇄돼 갖고 그냥 대충 평형을 유지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모션이 별로 없을 건데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파가 딱 요렇게 이게 쌓인 파 하나가 이제 파장인데 요렇게 걸리면 모션이 클 겁니다. 그죠? 얘는 부력을 덜 받으니까 그 순간 내려가려고 그러고 얘는 부력을 어디셔널리 받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평균 높이는 비슷하지만 가장 크게 기울어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파가 굉장히 길어서 이렇게 돼버리면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없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쓱 오는 건 있겠죠. 위아래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이게 문제거든요. 로테이션. 근데 배는 일반적으로 가늘고 깁니다. 폭이 어떤 거는 다르긴 하지만 파나마 운하를 갈 수 있는 파나막스 같으면 32m, 이런 거는 60m 이렇게 있고요. 길이는 수백 미터에 이르죠. 근데 폭 방향으로 60m 되는데 그 정도 되는 파가 해양에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파가 오는데 내가 옆구리를 파가 이렇게 올 때 딱 90도로 받으면 웬만하면 이 모션이 가장 큽니다. 롤 모션. 이걸 빔C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가니까. 근데 파가 이렇게 선수나 선미적으로 오면 아까 말한 이런 경우와 더 유사해지겠죠. 헤드C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별로 모션이 없어요. 결론. 팔을 항상 바라보도록 서 있으면 내 모션이 괜찮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비대칭적인 위치에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는 스위드 같은 걸 다루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파의 방향이 막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가 특별히 힘을 가해서 바꾸지 않더라도 파의 방향을 보는 식으로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비대칭적이잖아요. 바람이 불어오고 깃발 한쪽만 잡고 있으면 깃발이 이쪽으로 줄 서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보시면 터렛이 좀 비대칭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비대칭적인 위치에 있죠. 이거를 웨더 베이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NING 이렇게 하면 동명사로 쓰고, 이렇게 하면 패시브하게 웨더 베이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 터렛이라는 구조가 이게 골치 아프게 복잡하게 생겼거든요. 올라오는 플루이드랑 뭐 전원 케이블이랑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게 항상 360도 돌아가도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구조가 돼 있으려면 뒤에 좀 사진을 넣었지만 복잡하게 생기고 무겁고 굉장히 정밀도가 높아야 되는 그런 기자재인데 이게 배 밖으로 쫙 있거나 이러면 좀 안 좋아요. 무거운 놈이거든요. 중요하고. 그런 놈은 구조적으로만 보면 배 한가운데 넣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면 패시브 웨더 베이닝이 안 되죠. 그럴 때는 밑에 트러스터 같은 걸 달아서 살짝살짝 돌려주는 액티브 웨더 베이닝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게 낫냐? 상황에 따라 다르죠. 네. 프로세스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대부분의 세퍼레이션 공정, 뭐 설계하고 피드하고 뭐 프로젝트도 하실 건데, 네, 그런 것이 결국 이 마린 시스템이랑 잘 접합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요. 네. 중요한 나중에 오일을 생산하면 셔틀 탱커, 유조선이 와서 생산한 거 실어가고 해야 됩니다. 배를 해상에서 서로 붙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모션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자동차 사고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뭐 이런 건 아닌데 천천히 오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30만 톤.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눈 뜨고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거대한 시스템은 나름대로 컨트롤을 하지만 피드백 사이클이 느려요. 네. 내가 운전을 한다고 악셀을 탁 밟았을 때 그 순간 우웅 하고 가고 브레이크를 딱 밟았을 때 탁 서고 이렇게 하면 그 순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악셀 밟고 3분 있다 속도가 늘어나고 브레이크 밟고 5분 있다 슬슬 서기 시작하고 좌회전하고 틀면 3분 있다 천천히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서울시를 운전해라. 뭐 아무도 못할 거 아니에요. 피드백 사이클이 굉장히 길면 뭐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베셀 모션이랑 악셀러레이션 이것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세퍼레이션이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하는 게 세퍼레이션 기본적으로 보면 물리학적으로 보면 엄청 섞인 놈을 탱크에 쫙 놓고 가만히 두면 가라앉을 놈 가라앉고 뜰 놈 뜨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가 예상했던 퍼포먼스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죠? 가라앉혀서 분리해야 되는데 항상 흔들린다.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런 퍼포먼스에 저하되는 점을 또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 특히 이렇게 꼿꼿이 세운 탑처럼 해갖고 분류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영향이 학술 문헌을 찾아보면 또 누군가 실험을 해서 모션이 이 정도 되면 가속도가 붙고 이러니까 분리 효율이 얼만큼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배가 막 움직인다고 할 때 갑판 위의 모든 점이 똑같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요 워터 플레인 에어리아의 센트로이드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센터 오브 플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작은 모션일 경우 센터 오브 플로테이션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모션에 굉장히 민감한 핵심 프로세스를 센터 오브 플로테이션 가까이 갖다 놔야 전체적인 시스템이 효율이 좋은 거죠. 이 시스템을 그러니까 원하는 뚜루풋을 만들기 위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캐패시티를 갖고 있는 놈을 잘 엮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모션 때문에 15% 효율이 떨어졌네? 그러면 이퀴먼트가 다 그만큼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잘못하면 얘가 커지면 쟤도 커져야 되고, 쟤도 커지면 파워가 더 필요하고, 그럼 발전기 더 커져야 되고, 뭐 이런 악의 사이클에 빠져갖고 엄청나게 좀 안 좋은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민감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뭐 자세한 거는 조금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API 디자인이나 미국 기계학회, 뭐 미국 스탠다드 뭐 등등등 만족해야 되는 게 되게 많고요. 특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말씀을 드릴게요. 요런 걸 팝니다. 여러분들 뭐 세퍼레이션 유닛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설계해서 만드는 수도 있지만,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무슨 세퍼레이터는 벌써 무슨 회사가 모듈화 해갖고 만들어서 파는 게 많아요. 네, 이런 모듈 다 파는 게 있고요. 프리어셈블드 유닛이라 그래서 뭐 내가 개발해서 쓰는 것보다 일반적인 유닛이면 사다 쓰는 게 나으니까 이렇게 바지선으로 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싱가포르이 이 FPSO 개조하는 경쟁력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한 FPSO를 유저선으로부터 개조하는 프로젝트였는데, 발주를 하잖아요. 부품을 전 세계로부터. 발주처 나라 리스트를 봤더니 100여 개국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한 대 만드는데. 그 정도로 쪼개서 이렇게.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거가 되는 거죠. 네, 모션 액셀러레이션 다 얘기했고요. 피드 단계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셔틀 탱크 트랜스퍼. 요거는 요렇게 하면 좋겠는데, 두 시스템이 만나서 뭔가 작업을 할 때 이 인터페이스 랭스가 길면 길수록 작업하기가 참 좋아요. 근데 요렇게는 안 합니다. 하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여기 뭐 파고가 2, 3m짜리가 막 오는데 서로 스치면 대형 사고니까 안 하려고 하고, 너무 위험해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그러면 인터페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작업하기가 되게 힘들지만 안전을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크루드 오일은 이게 또 되는데, LNG FPSO는 이게 거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또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스트럭처 측면에서도 사운드 해야 되겠죠. 이런 터렛 구조물, 이게 보시면은 이게 거대한 힌지잖아요. 돌아가는. 정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육성 용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용접은 사실은 이 용접봉이 금속 철사잖아요. 철사를 그 순간 녹여서 금속 물방울로 만들어서 톡톡톡톡 여기다 쌓아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그 옆에 플라즈마 때문에 밑에 것도 데펴지긴 하지만 결국은 촌농같이 뭐 이렇게 쌓아갖고, 그러니까 원시적인 형태의 3D 프린터입니다. 금속에. 그게 용접이에요. 조인트의 갭을 그렇게 하면 그게 용접이고. 근데 터렛 구조 굉장히 크거든요. 다이아도 그냥
10몇 미터, 20미터 되는데 진원이 맞아야 이게 삐걱이지 않고 잘 돌아가는데 실제 구조물 거대한 거 만들어 보면 진원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측정한 다음에 바르는 거예요. 진원을 맞추려고. 뭐 그런 것도 합니다. 네. 아웃피팅. 조선에서 그 기자재를 설치하는 거를 의장이라고 합니다. 의장, 아웃피팅.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배 만드는 거는 보시기가 힘들지만 아파트 공사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네, 아파트 만들면 뭐 테두리 치고 한층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다 올라갔다고 우리 바로 못 들어가죠. 거기에 뭐 전기 배선, 뭐 수도 등등 벽지도 바르고 그런 걸 다 해야 되잖아요. 아파트 구조물은 아니지만 그게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 것들을 배에다 넣는 게 의장이라고 하거든요. 주요한 기자재, 의장품입니다. 네. 역시 여기서 중요한 거, 계류 시스템, 무어링 시스템인데 이건 정말 중요해요. 계류 시스템이 잘못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떠내려가는 거죠. FPSO에 엔진 없다 그랬잖아요. 네. 네. 다양한 방법의 계류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디카스라 그래갖고 뭐 웬만큼 이렇게 고정된 무어링을 해도 웬만큼 돌아가도 케이블이 꼬이지 않게 아이디어를 낸 것도 있고, 터렛 무어링, 터렛이 또 되게 비싼 시스템인데 이런 것도 있고, 카테나리 앵커 랭 무어링이라는 것도 있고, DP라 그래서 트러스터를 갖고 다 처리해버리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 타워 무어링이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존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묶어놓습니다. 네. 뭐 여러 군데서 하는데 요거는 제가 어떤 논문에 실린 그림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계류가 되어 있을 때 바람의 조건이 어떻게 됐을 때 이 부유체의 운동이 어떻게 되니까 가장 괜찮은 계류의 어레인지먼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연구의 한 주제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디카스라는 거고요. 어떻게 클레버하게 잘 어레인지를 해서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 있지만, 무어링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부력과, 이게 거대 시스템의 부력과 관련된 방향은 항상 버티칼 방향의 모션이거든요. 부력 엄청나게 무겁죠. 요렇게 돌아가는 것도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버티칼 모션이 관련이 돼 있어요. 육자유도 운동 중에 3개는 버티칼 모션이랑 관련이 있고 3개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있는 거 히브, 피치, 스웨이, 롤링, 뭔가 버티칼 모션이 돼 있고, 서지라든가 스웨이라든가 요는 버티칼 모션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어링 시스템은 버티칼 모션이랑 아무 상관없는 호리존탈 모션을 구속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버티칼 모션은 힘이 너무 커서 구속 못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럴 때 어레인지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복원력이 역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환경 외란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렇게 옆으로 갔어, 내지는 앞으로 가던가 각도가 좀 틀어졌을 때 걔를 원상태, 정상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돌리는 복원력이랑 복원 모멘트가 생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복원력과 복원 모멘트는 결론적으로는 케이블의 장력에 의해서 오게 돼 있습니다. DP 같은 걸 빼고. 그러면 장력이 이렇게 설계했는데 이렇게 돌아가서 장력의 방향이 바뀌면 그 원하는 복원력과 복원 모멘트가 잘 나오지 않아요. 내지는 요만큼 틀었을 때는 복원력이 되게 커서 금방 오는데 조금 더 틀어가면 이게 힘이 되게 낮아져서 잘 못 오고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작업하는 데니까 모션이 어떻게 되든 간에 리니어하게 균일하게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이 돼주면 제일 좋겠죠. 그거 고려해서 만든 시스템이 이겁니다. 스티프니스를 일정하게 갖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고요. 터렛은 말 그대로 요거 심어갖고 조정하는 시스템이고, 터렛 자체도 라이저도 많고요, 계류선도 굉장히 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터렛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큰 거, 가는 거, 뭐 부이언트 터렛도 있고, 서머지드 터렛도 있고, 밖에 있는 것도 있고, 익스터널 라이저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요거는 올드 스타일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배를 개조를 해서 FPS로 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가 좀 쉽겠죠. 구조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한쪽 끝에 몰려 있으니까. 인터널, 요거는 새로 만들 때 혹은 뭐 개조할 때도 이렇게 되는데 뭐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뛰고 도망갈 수 있는 터렛. 환경이 너무 심하면 얘가 도망을 가면 참 좋겠는데, 이런 거는 뛰기가 어렵고요. 어떤 것들은 밑에 있는 놈을 잠깐 분리해 놓으면 얘가 물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도망갔다가 물속에 있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적은 환경 예력을 받잖아요. 태풍 지나가고 나면 다시 와서 다시 탁 붙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카테나리 앵커 렉 무어링이라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큰 부위를 미리 해놓고 배를 거기다 계류하는 이런 방식도 있고요. 어느 게 더 어드밴스드 되고 어느 게 더 아니다, 이거는 말하기가 곤란한 게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 잘 아는 다이나믹 포지셔닝 시스템이 있고요. 요거 컨트롤, 근데 만만하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거대 시스템이고 엄청난 힘을 필요로 해요. 그 다음에 내가 트러스터에 힘을 빡 줬을 때 바로 요 밖에 탁 오지 않아요. 한참 있다 오는데 그러면 오버슛 돼서 절로 가고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만만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터렛 모어링이 또 들어갔네. 앵커링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앵커링은 말 그대로 바닥에 뭔가를 걸어서 계류를 하려면 케이블을 하는데 얘가 잘 박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텐트 칠 때 모래에 꼽으면 쑥 빠지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옛날부터 써던 뽀빠이 이것처럼 생긴, 그래서 바닥을 긁어서 고정하는 놈도 있고요. 파일을 박는 놈도 있고, 이런 석션 앵커도 있고요. 캔을, 실린드리칼 캔을 바닥에 넣고 위에서 물을 빼주면 여기 음압이 걸려서 쭉 이 실린더리칼 캔이 바닥에 박히는 그런 거고요. 그런 것도 있고, 요거랑 그 판을 잘 어레인지를 해서 판을 실린더가 쫙 밀고 뺀 다음에 판을 이쪽에서 당겨주는 식으로 바꿔주는 뭐 세플라 이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터렛에 있는 스위블 시스템이거든요. 나오는 유체 채널이 몇 개냐에 따라 이게 쫙 올라가는 거죠. 되게 비쌉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블루워터라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링을 한 FPSO 스키매틱 다이어그램이고요.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색깔마다 어느 게 웨트 플루이드고 스위트 플루이드고 사우어 플루이드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한 LNG FPSO고요. 일반적인 트리트먼트 크루드 오일이랑 다르지만 이런 게 있고 리퀴팩션이라는 게 있는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리ኳ어먼트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세퍼레이션 공정이 있을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가스 컴프레션, 가스 트리트먼트 등등도 있고, 또 중요한 유틸리티, 파워 발전기가 있어야 되고요.
또 파이프 연결하고 할 때 그 이널팅이라 그래서 질소가스 같은 거로 파이프를 다 채우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질소가스 발생기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필요하죠. 또 굉장히 중요한 거 메터링. 이게 뭐냐면 계량기입니다. 주유소에서 이 계량기가 부정확하다 그러면 이건 장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FPSO에서 탱커 혹은 LNG FPSO에서 LNG 캐리어한테 메터링을 해줄 건데 이게 뭐 우리 주유소에서 보는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얼만큼 신뢰성 있게 정확하게 해주느냐 이거 돈의 문제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믿고 나도 믿을 수 있는 그게 뭐냐 그런 게 있고요. 텐덤 모어링 할 때 그 선미 방향으로 이게 보내주는 시스템이라든가 프로덕션 라이저 등등등등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메터링입니다. 게이지죠. 주유소에. 거기서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스턴 디스타지 시스템입니다. 이게 라이저고요. 뭐 만만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이게 이너트 가스 시스템, CO2나 N2 같은 걸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스테빌리티랑 세이프티 굉장히 중요하고요. 스트럭처럴리 괜찮은지, 왜냐면 올라가는 탑사이드에 올라가는 그게 헤비하거든요. 바이브레이션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파이어 세이프티 당연히 중요하고,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시스템 중요하고, 휴먼 팩터 역시 중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 세퍼레이터 등등 수많은 파이프가 있는데 배는 사실 물렁물렁하거든요. 유튜브 동영상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컨테이너 선에 뭐 험한 바다에서 가운데 복도가 쫙 있거든요. 거기 보면 막 이렇게 강구조 300m쯤 되는 강구조가 막 요동치는 게 있는데 이런 시스템에서 파이프 쪽에 페일러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스티프한 그 플랫폼을 만들고요. 한 모듈 안에 복잡한 파이핑은 그 안에 다 들어가서 파이프들이 밴딩이거나 꺾이지 않게 이렇게 잘 올려놓은 걸 아까 보여드린 한 모듈로 합니다. 모듈과 모듈 사이에는 할 수 없이 파이프가 있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모듈 여기 그 헐 디포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고정을 하고 하나는 롤링을 하고 하는 식으로 선체의 디플렉션이 요 스티프한 요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합니다. 요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방향으로 슬라이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우리 아시잖아요. 이게 한 점 고정하고 그 FEM 해석할 때 한 점 고정하고 얘는 이쪽으로 롤링하고 얘는 이쪽으로 롤링하고 얘는 버티컬로 잡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뭐 레지스트리 배는 조금 다릅니다. 깃발을 꼽을 수 있고요. 배는 그 나라의 영토예요. 우리나라 배가 요코하마 항만에 정박을 하더라도 그 배는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누가 거기 들어오려면 비자 받아야 돼요. 그런 규정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하더라고요. 저도 편집을 요청해야 되겠네. 포스코가 광양에 제철소가 있어요. 거기는 포스코가 갖고 있는 LNG 터미널이 있습니다. LNG 캐리어가 LNG를 싣고 오면 터미널에서 받아서 거대한 탱크로 옮겨주는 거고, 영국 회사가 LNG 선으로 LNG를 해서 그 터미널 앞에 딱 대주는 것까지 영국 회사가 해주기로 됐어요. 그 터미널에서 그걸 접합하는 거를 제가 견학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딱 맞추고
로딩함으로 탁탁탁 해서 이제 미리 보내서 냉각하고 그걸 다 하고 그럼 배 이쪽으로 가도록 다리는 다 놔요. 그리고 미리 허가를 받은 사람은 증을 갖고 거기에 배를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 가서 LNG선에서 그 체결된 부분을 보고 싶다 그랬더니 규정상 어쩌고저쩌고 해서 영국의 영토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교수님만 특별히 보여드릴게요. 그랬습니다. 원래는 안 된대요. 근데 배랑 달리 FPSO는 may not be flagged. 그러니까 배처럼 왔다 갔다 하는 놈이니까 영토 선언에서 깃발을 안 달아도 된다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할 수도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disposal of liquid waste material 요새 관건이 되고 있다 그러고요. 오일 스필 되면 대형 사고고요. 또 요새는 플레어 붐에서 나오는 열, 피움 이런 것도 공해라고 또 뭐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2011년 기준인데 요새 전 세계적으로 한 110여 대가 FPSO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시장은 이제 개수를 셀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게 뭔지도 다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현대 소나타가 몇 대가 있는지 뭐 아무도 모를 텐데, 이 시장은 현재 이 정도 있고 시장이 요거니까 뭐 쟤들은 이제 수명에 다 됐으니까 쟤네들의 오너한테 세일즈 하러 가야지 이런 것도 합니다, 실제로. 오스트랄리아 인근에 137m짜리가 현재 이때 돌아다니는 FPS 중에 제일 작은 놈이고요. 제일 큰 놈은 길이는 없지만 아프리카 앙골라 앞바다에 하루에 2.2 밀리언 배럴을 생산하는 이런 놈이 있고요. 나이지리아 앞바다에 수심 13m에서 생산하는 그런 것도 있고, 2011년 기준으로 1800m의 브라질 앞바다에서 하는 놈이 제일 깊은 수심이고, 제가 아는 한 현재 수심 3000m까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유튜브에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동영상인데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FPSO 박창국 교수님이 잠깐 보여줬던 게 그거고요. LNG FPSO 대우 거고, 스위블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나와 있고요. 이거는 그냥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서 보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아까 말한 세플라라는 앵커링 시스템인데, 요거 보시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냥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딥워터 드릴링을 도대체 드릴만 박으면 되는 건지 어떤 공정으로 하는지 요거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또 하나는 FPSO 리서치 포럼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fpsoforum.com에 가면 있어요. JIP 하는 사람들 홈페이지입니다. JIP는 그 회사들이 조인트로 프로젝트 하는 건데요. 홈페이지 이렇게 생겼어요. 회사들이. 여기 보면은, 활발하게 모여서 FPSO를 뭐 만들거나 운영하는 선주들 혹은 조선소들이 자기네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결하려고 JIP 만들어서 프로젝트 하고 대학에도 주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뭐 그런데, 나중에 여기 가보세요. JIPs 클릭하면 이렇게 치우고, 아이고. 클릭하면 과거에 해서 완료된 JIP 리스트도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JIP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프로젝트 네임이라든가 그 디스크립션을 보시면 최근 FPSO랑 굉장히 관련 있는 회사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어떤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주 확실히 보실 수 있어요.
커런트 있고 프로포절도 있고 컴플리티도 있고 그렇습니다. 프로포절을 보시면 여기 보면 윈드로드, Development of Adequate Guideline for Reproducibility of Wind Tunnel Test and CFD Calculation 하고 자세한 걸 여기 보시면 돼요. 설계할 때 무슨 추정식이 있을 거예요. 윈드 하중에 대한. 근데 그게 윈드 터널 테스트랑 뭔가 잘 안 맞거나 뭐 그런 게 있어서 그거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까 뭐 그런 한 프로젝트가 돼 있을 거고 무어링 라인과 뭐 등등등 롤 모션이 리니어하게 안 돼 있고 논 리니어한 비헤이비어를 보이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등등등 등등 요 업계 사람들이 요런 문제로 갖고 고민하고 있는지 그 리스트를 보실 수 있고요. 컴플리티드 보면 또 옛날에 다 했던 프로젝트 리스트가 대충 있습니다. 이런 걸 풀었다. 네. 요게 현재 업계가 고민하고 있는 코어 그 다음에 리메이닝 테크니컬 챌린지가 되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그 설계 능력이 없어서 피드 설계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건 우리나라가 역량이 없어서 그 역량을 개발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 오일웰에서 피드 플루이드가 왔을 때 어떻게 잘 설계해서 그걸 분류한다는 거는 이 사람들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벌써 다 에스타빌리시드 되고 더 이상 챌린지가 없어. 근데 아직 못 풀거나 뭐 최근에 풀었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은 여기 리스트업이 대충 다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학습하는 교과목으로 가르치기는 좋은 거지만 이걸 몰라서 못하는 회사들은 약간 우리나라 회사 빼고는 좀 그렇겠죠. 벌써 FPSO를 30년짜리도 있다는데 30년 전에 누군가 그거 다 해갖고 넣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들, 그런 나라들은 30년 동안 축적이 돼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질문. 다음 시간에는요, 역시 제가 하게 돼 있는데 그 위에 있는 프로세스를 제 수준으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박창국 박사님의 그 확 가는 거 사실 어려우셨죠? 저도 저 뒤에서 들으면서 항상 저분 본인이 잘하시니까 다 잘하시는 줄 아는구나 싶은데 저는 그렇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힐 앤 매스 밸런스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 수준으로 갑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FPSO에 대해서 또 뭐 궁금한 거나 그냥 아무거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저희 실라버스 보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이거 턴 프로젝트 리뷰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앞으로 할 턴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는 건가요? 네, 일단 정확한 프로젝트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가 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박창국 교수님이 그냥 강의 중에 여러분이 이런 걸 할 거라고 설명을 하셨고 작년 거를 아마 자료를 다 배포를 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교수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여러분들이 과거 프로젝트를 한번 읽어봤다. 그리고 수업 시간을 통해서 올해 해야 되는 게 뭔지 설명이 된 걸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게 사실과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상황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단 모든 게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거를 할 거라는 거를 디스크라이브를 본인들이 이해한 수준으로 잘 하고 그래서 결국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할 거다라고 대충 발표를 해주시고 그러면 또 박 교수님께서 요건 요렇게 저건 저렇게 또 교통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럴 겁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는
저희가 뭐 엔시스 아쿠아도 가르쳐 갖고 그 V체 운동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 못 했는데, 하라고 한 이유는 모션과 악셀러레이션을 공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서 배치까지 하는 거를 하기를 바랬는데 과욕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바쁘셨어, 학생들이. 그리고 하이시스로 공정을 만드시고 거기 있는 파라미터를 나중에 매트랩이랑 인터페이스를 해갖고 매트랩에서 파라미터를 불러드릴 수 있는 그 모듈을 박창국 교수님이 이제 작년에도 배포하셨고 올해도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그거 갖고 학생들이 제네틱 알고리즘이라는 그 최적화를 하기 위한 어떤 툴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최적화를 하기를 바랬는데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그 파라미터로 된 디자인 스페이스가 질이 좀 나쁜 애예요. 좋은 놈은 뭐 그 디자인 스페이스가 웬만하면 컨티뉴어스하고 연속이고 뭐 미분이 가능하고 이런 매트메리컬리 괜찮은 놈들이면 최적화로 뭐 찾는 게 되게 편한데, 얘는 하이시스에 돌려봐야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걸 알 수 있고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GA를 많이 권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간을 따로 내서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학교에 매트랩 라이센스 풀 버전 있잖아요. 그거 다 깔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옵티마이제이션 모듈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GA 모듈도 있어요. 없나? 갑자기 하늘을 보시니까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 원래라면 있는데,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으면 뭐 제가 짠 거라도 드려도 되니까 그건 문제는 아니고, 하이시스랑 매트랩을 모듈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하이시스의 무슨 디자인 베리어블 또 정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최적화를 할 때 독립된 변수를 잘 추출해서 갖고 와야지 서로 인디펜던트하지 않은 디펜던트한 베리어블을 설계 변수라고 갖고 와서 최적화 돌리면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정 짜시고 각각의 파라미터의 최저값은 또 이걸 이용해, 물론 하이시스 안에 최적화 모듈이 있는데 굉장히 안 좋아요. 여하간 그래서 매트랩을 이용해서 최적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셔널한 몇 가지를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번 해보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웰 플루이드에서 근데 어떻게 해서 피드가, 한마디로 말하면 피드 패키지를 여러분들 손으로 한번 작성을 해봐라. 회사 수준에서 하는 거라면 뭐 이만큼 나오겠지만 그건 할 수 없고 각 부분의 핵심적인 거는 해봐라. 뭐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좋은 전략은, 하이시스 배우셨잖아요. 네. 열심히 집에서 연습해 보세요. 고급 기능을 쓰셔야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공정 보시고 이 변수가 정말 독립적인 변수인지 아니면 얘를 결정하면 얘는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놈인지 뭐 그런 관계들 공정을 잘 보면 대충 알 수 있거든요. 하이시스가 찍어주진 않아요. 그냥 변수만 주고 이 변수 넣었을 때 어떻게 나온다 이것만 하이시스가 해주지, 엉뚱한 콤비네이션을 넣으면 그냥 에러 나요. 하이시스는 안 됩니다 그러고. 친절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고쳐주세요 이런 말은 아니에요. 하이시스가. 예, 마치겠습니다.